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빅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화됐죠. 향후에도 또 빅스텝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빅스텝 관련해서 향후 전망, 그 다음에 빅스텝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이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들과 어떤 기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실제로 이 빅스텝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되는 게 언제 시점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실제 현실이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확실히 좀 오늘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해를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빅스텝은 경제의 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경제학에 대해서 친숙하게 많은 용어들과 이런 이론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하면 어렵고 복잡한 거, 나하고 무관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해하시면은 사실 복잡한 원리나 이론들은 굳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시중에 많이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오늘 아주 핵심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더 생산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잘 모르셔도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곡선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사실 경제에서 절반 이상은 알고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서플라이라고 해서 공급 곡선, 그다음에 디맨드라고 해서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 되는데 이 수량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가격 프라이스가 만나는 이 지점이 균형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에요. 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경제학 이론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고정이 된 게 아니고 자꾸 변동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빅스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공급은 이 빅스텝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가 되죠. 뭐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화폐가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이동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어요. 결국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던 이 균형점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균형점에 정확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균형점에 있었는데 공급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수요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갭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아래쪽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자체가 너무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조정이 올 거다라고 경제학 하신 분들, 금융 관련된 분들은 다 생각은 하고 계셨죠. 단지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뒤에 이제 심리학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괴리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괴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작아질 것이냐, 이게 이제 향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 공급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람들 심리는 이게 계속 늘어날 거다? 이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각 나라에서 긴축 정책을 펼쳐가지고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했고, 빅스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균형점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단, 이게 어느 순간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델 부분만 명확히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늘어나서 갑자기 균형점을 벗어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언제 올지 명확한 시점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금리 상황이었을 때도 경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화폐량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오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계셨다면 그분은 경제학적으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래 저금리 계속 가겠지,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지도 몰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조금 더 갖추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대표님들은 이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마인드에 갖고 계시고, 그런 관점 하에서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점 벗어나고 그 요인이 뭐였는지, 빅스텝의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방금 이 논의에서,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균형점을 벗어났어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게 다시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경제 배우실 때 이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갔다가 다시 그냥 일이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슈팅이라고 해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내려올 때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점으로. 그러면 이때도 여기까지만 가서 쓰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갔다가 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실 테니까 주가하고 비슷해서 주식 시장의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주가가 적정한 주가가 이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주가가 저평가됐어요, 아래쪽으로. 자, 그러면 얘가 균형점을 찾아서 올라가겠죠. 근데 적당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버슈팅을 쳐요. 자, 올라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또 균형점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오버슈팅을 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장기적으로 이 균형점에 가까이 간다라는 게 여기 말씀드린 이것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단지 이거는 옆으로 펼쳐놓고 주가 그래프니까 좀 더 쉽구나. 근데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뭐 위아래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실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학에서 오버슈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 강의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 두 가지예요. 수요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오버슈팅. 이 원리만 어느 정도 이해해도 경제학에서 한 70%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는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그거를 아무도 잘 모르죠. 저도 뭐 명확히 그거 예언할 수 있으면 제가 진짜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 근데
그래도 방향성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빅스텝이 지금 한 번 일어났죠? 자, 연내에 또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다. 자,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꼭 화폐에만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른 게 또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자, 제일 중요한 애가 또 있어요. 화폐 말고 또 하나. 자,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죠.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일 때 우리나라 금리가 10% 이상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3%, 4%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3%, 4% 또는 1, 2%가 적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텝을 통해서 점점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회수를 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경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면 다시 늘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줄어들겠죠. 그러나 지금 경제 성장 자체가 지금 둔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오버슈팅은 화폐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이 하나 있을 거고요.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충격이 또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상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반감이 된다면 이거는 오버슈팅이 작게 일어나는 현상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오버슈팅이 크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지금 화폐도 줄이고 있고 경제 성장도 낮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처럼 금리가 다시 10% 막 이렇게 올라갈 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사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 10%대 금방 온다 이런 이야기 해요. 물론 그게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간략히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경제에서 중요한 수요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의 원리를 알고서 일단 이 전체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금리하고 제일 큰 영향이 있는 이 화폐의 양,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보시고서 기업의 미래와 연관된 향후 금리 방향을 예측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수집하시면서 이 정도 되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겠구나, 아니면 향후에도 좀 더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